자, 그러면 관할 위반과 공소계약 재판 그 이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것은 정답이 2번이죠. 반의사 불벌죄 사건에 대해서 처벌분할 의사 표시가 있다면 공소계약 결정 사유가 아니라 공소계약 판결 사유죠. 예, 우리가 그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했다 하더라도 공소계약 판결을 하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해서 공소 제기의 효력에서 나오는데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죠. 이중기소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소 제기에 위법이 있는 거죠. 따라서 공소계약 판결 사유가 되는 것이고, 공소 취소가 되게 되면 이거는 공소계약 결정 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은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네, 역시 옳지 않은 건데, 이건 2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소장 기재 사실 및 적용법조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할 때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건데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되면 면소 판결한다 그랬죠? 예, 따라서 이것은 면소 판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예,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될 때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예,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죠. 또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느냐? 있죠. 그때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될 때 그때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공소 제기됐다면은 이 공소 제기 자체가 법률 규정에 반해서 위헌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공소의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검사의 공소 제기가 소추제랑 현저히 일탈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 예, 역시 소추제랑 현저히 일탈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공소 제기 자체가 법률 규정에 반해서 위법일 때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한 공소의 결정을 선고할 경우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소기각 결정을 선고할 사유. 여기서는 4번이 되죠. 관할의 경합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을 때다. 이때는 이제 그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되겠고,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친고죄에 있어 고소가 취소됐다면은 공소기각 판결이 되겠죠. 공소 제기 절차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도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되겠고, 공소 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없이 공소 제기됐을 때 이것도 역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거는 4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보죠. 사실 이거 수사의 위법이 그 공소제기에 미치는 효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었었는데요. 위법한 함정수사의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수사 전부가 위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수사 위법이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봅니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무죄 판결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1번. 예, 이거는 함정수사 문제에서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기락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이다. 이른바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 그냥 재량권에 따라서 기소편의자 재량권의 행사에 따라 공소 제기했다 해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공소권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관적인 의도를 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판례는.
공소제기나 불법 구금의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것과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른바 수사의 위법이 있지만 이것은 불법 구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함정수사하고는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예,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이건 뭐죠?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번 면소 판결 사유인 사면이 있는 때란 일반 사면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 사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은 면소 판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면소 판결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면, 그 사면은 일반 사면을 말한다. 그 일반 사면의 효력이 문제되는데요. 거기 해설에 나와 있나요? 잠깐만요. 예,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예, 일반 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 또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소 제기 전이라고 한다면, 공소 제기 후라고 한다면, 예, 공소 제기 전이라고 한다면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공소권 자체를 소멸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전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공소 제기할 수 없고 공소권 없애에 불구처분하게 되는 거죠. 역시 공소 제기 후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공소권 자체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예. 그 자체를, 이렇게 공소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면소 판결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 사면이라, 이 일반 사면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 전부에 대해 사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사면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형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네. 그래서 형 선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어떤 거를 하냐면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죠. 네. 이럴 때는 그러니까 특별 사면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죠. 이미 형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물론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 사면에 관한 그 내용이 여기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업조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우리가 앞서 봤죠? 무죄를 선고한다는 거.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공범에 의해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거. 아마 이거는 부정수표 방지법, 예, 부도수표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전에 공범에 의해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라고 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이런 것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종국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1번이 정답이 되죠. 예, 관할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청을 해야만 관할 위반 판결을 해주죠. 근데 언제까지 관할 위반에 신청을 해야 되느냐? 증거 조사를 마치기 전이 아니라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증거조사를 마치기 전, 이게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재판권이 없다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되겠고요. 예,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게 되면 영장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예, 압수물에 대해서 몰수나 피해자 환부의 선고가 없다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조문이니까. 자, 다음 7번 문제. 역시 옳지 않은 건데요. 이거는 2번이 틀렸어요. 예. 처벌분의 의사 표시가 있다면 공소기각 뭐예요? 판결이죠. 결정이 아니라. 예, 이것도 공소기각 판결 사유 맞고요. 결정 면소 맞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공소기각 판결을 하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통고 처분을 받고 우리가 경범죄처벌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범칙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고 처분, 형사 처벌이 형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통고 처분이라는 절차로 간이하게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통고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그 범칙 행위와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됐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건 통고 처분에 대해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확정된 것이니까. 따라서 이것은 면소 판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범위 유발형 함정사에 대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인데,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면책특권이 되는데, 이 면책특권이 우리 헌법에 기준되어 있죠. 이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국회 외에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게. 물론 이제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은 묻지 못하는데, 따라서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을 공소제기한 것이니까 이거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앞서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입니다. 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은 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예, 이때는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이죠. 예, 이거 4번도 기억하셔야 되죠.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는 면소 판결 사유다라는 거. 자, 다음 10번 문제. 공소기각 사유죠? 공소기각 판결해야 되는 거. 예. 이거는 4번이죠.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면은, 예. 재판권이 없는 자에 대한 공소제기니까 이거는, 위법한 거죠. 법령에 위반된 것이죠.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예, 1번의 경우에는 뭐합니까?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되겠고요. 2번,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은 면소 판결 사유가 되겠고요. 역시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되는 것이죠. 자, 11번.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공소기각 판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 사유가 문제가 되겠네요. 이건 2번이죠. 공소 취소됐을 때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죠. 판결 사유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12번.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냐. 판결로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아닌 것은 뭐냐 이거죠. 예, 이거는 정답이 3번입니다. 뭐죠?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다. 이때는 면소 판결 사유가 되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공소기각 판결 사유, 결정 사유,
그 다음에 면소 판결 사유,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소 판결로 오셔서 면소 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벌을 받은 사건과 앞서 우리가 봤던 거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 판결해야 된다. 예, 그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사유다라고 하는 거. 예, 요거는 상소의 이임제거든요. 면소 판결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유리한 재판이 없다라고 해서 상소이익이 없어요.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요거는 공소시효 완성을 의지해 주는 거죠. 25년에 경과하게 되면 역시 면소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면소 판결했을 경우에는 몰수형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자, 관련 문제로 오셔서 판결의 확정 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이건 정답이 1번입니다. 1심 및 2심 판결의 경우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게 되면 상소 기간이 도구하지 않았더라도 상소 포기 시점에 판결이 확정된다. 얼핏 보게 되면 이게 맞는 건데요. 이 상소권은 검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상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확정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상소 기간이 도과됐을 때 확정되는 것입니다. 자, 2번은 판결 확정 시가 됩니다. 상소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소권이 소멸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상소 기각 결정이, 이럴 때는 상소 기각 결정을 하거든요. 상소 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확정되는 것이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기한 도과 후 상소심 계속 중 상소에 취하가 있다면 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될 때 확정되는 것이고, 상고심에서 상고 이후에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서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더 이상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이죠. 통상의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다음은 판결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예, 이건 역시 3번이 정답이죠. 예, 이럴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그랬어요. 예,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확정 판결에 해당하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됐다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 예, 여기서 면소 판결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 앞에 틀린 지문도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보호처분이 확정 판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확정 판결이라고 했다면 연속 판결해야 되는 건데 이건 확정 판결이 아니에요. 자, 확인해 봅니다. 예, 소년법 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 제기됐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확정 판결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어요. 만약 확정 판결이었다면 면소 판결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이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우리가 봤던 거죠. 위헌 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자, 상상적 경화범인데요. 두 죄 중 한 죄는 사면됐다. 그럴 때는 여기 아마 일반 사면이 되겠죠. 아직 형이 선고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면소 판결 대상이 되고 나머지 죄는 무죄일 경우 주문에서는 무죄로 판시한다는 거죠. 면소 판결보다 무죄를 선고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물론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일정 범위 내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바 있습니다만은, 특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종합범위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유기할 수 없도록 해놨잖아요. 그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유기했다면 그 내용입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증명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규정하고 있는 전차 종합범위에 가입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공소제기는 잘못된 거죠.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유기 판결을 선고한다. 자, 그 다음에 부수적 효과로 가셔서요. 자, 1번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피고인이 이유 없는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항소를 기각하면서 미결 구밀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종전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 일부 재정통산 규정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부만 또는 일부 이렇게 되는데 그 또는 일부 부분을 위헌 결정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를 산입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판단할 이유가 없게 된 거죠. 자, 이런 경우 곤란하죠. 판결의 선고 내용과 판결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자, 선고된 내용에 의거하여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판결문이냐 선고된 내용이냐 이건데요. 어떤 게 더 우선한다고요? 선고된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고된 내용. 예, 약식명령의 경우 기판형의 시적 범위는 언제까지라고요?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 약식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서면심이기 때문에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령시를 기준으로 본다. 예, 요거는 뭐냐면 당해 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구속 중에 있어요. 그럴 때는 만약 불구속되어 있다면은 신청이 있어야만 판결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있다면 신청이 없더라도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건 한번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판결 선고 당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에 관계없이 판결 등본을 송달한다. 피고인이 당해 사건에서는 불구속이지만 별건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경우 또는 실형 선고를 받은과 동시에 법정 구속되거나 보석 또는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다면 또 동시에 구속된다면 신청에 관계없이 송달한다 라는 얘기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의 효력으로 오셔서 일사부재리 효력입니다. 자, 1번 기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건데 2번입니다. 상습범으로 포괄적 일제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에 일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요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이라고 하는 것이 요 사실심 판결 선고 시가 이게 바로 뭐죠? 기판형의 시적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 제기가 된 경우에 전의 확정 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면소 판결해야 된다. 사실은 그럴듯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상습범으로 기소돼야 돼요. 그래야만 포괄적 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습 사기가 아니라 그냥 사기죄로 처벌했다면은 요 시점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존재했던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기판형이 미치지 않아요. 반면에 상습범으로 기소됐다면은 그때는 기판형이 미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이 대목이 틀린 거예요. 자,
기판형의 시적 범위 언제라고요? 항소심 판결 선고시, 사실심 판결 선고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확정된 즉결 심판도 기판력이 있고요. 그렇지만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은 기판력이 없다. 상상적 경험관계에 있는 일죄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해서도 미친다. 이거는 소년법상 일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는 거죠. 예, 여러분들 해설에 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4번이 정답인데요. 예, 예. 약식 명령은 송달시가 아니라 그 기판의 시적 범위는 뭐라 그랬어요? 발령시라 그랬죠? 이게 틀린 것이고. 예,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됐다면은 면소 판결한다. 자, 피고인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하는 판결이 선고되게 되면, 그죠? 선고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유형이 없죠? 자유형이, 뭐, 징역이나 금고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즉, 피고인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증거를 인멸한 걸 막겠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형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의 목적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보게 되면, 무죄라든지 면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없죠. 따라서 구속영장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객관적 범위죠.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어디까지 미친다?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까지 미친다. 네, 이건 뭐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예,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포괄일죄에 관계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 확정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네. 일견 봤을 때 만든 것 같은데요.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예, 여기죠. 판결 확정시를 기준으로. 여기 함정이죠? 이때는 사실심, 예, 그러니까 항소심이 되겠습니다. 사실심, 판결 선고시가 되는 거죠.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다. 예, 요 점이죠. 예, 이거는 소위 말해서 기소편의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해서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제기할 수 있다.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2번 굉장히 지문이 긴데 예, 결국은 포괄일죄에서 기판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예, 상습범으로 공소제기되어 처단되어야 한다는 거죠.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된 데 그친다라고 한다면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과 그 전에 저지른 범죄 사실을 종합해서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 사실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상습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뭘 이렇게 질문을 길게 만들어놨나. 공범이 공동피고인은 당해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역시 피고인이니까요.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증인 적격이 없죠. 공범이 공동피고인은. 그렇지만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뭐죠? 증인 적격을 갖게 됩니다.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재판에 따르는 사무처리. 자, 1번입니다. 판결 등본에 송달해 가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죠. 1번.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 구속 취소, 그 다음에 구속 집행유예 결정 등으로 석방된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과 관계없이 판결 등본을 송달한다. 자, 여기서 보면 석방된 피고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때는 신청이 있어야 판결 등본을 송달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예, 신청과 관계없이 이 대목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인데요. 약식 명령이나 직권심판에 대해서 정심판을 청구하였거나 약식 기소되었다가 통상 절차로 회부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판결 등본을 송달한다. 이건 구속된 피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판결 선고 당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예, 신청과 관계없이 맞죠. 법원은 구속피고인에 대해 판결 등을 송달해야 되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판결 초본을 송달할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결 등본에 송달해 가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자, 1번. 요거는 옳은 것이 4번이 옳은 질문이군요. 판결 등본에 송달을 신청하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언제까지요? 예. 신청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라 이런 얘기죠.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게 맞는 것이고요. 요 상소기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죠? 신청에 관계없이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것이고, 실형 선고를 받은과 동시에 법정 구속된 피고인도 동시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이므로 아니죠. 비록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지만은 선고와 동시에 구속됐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된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신청이 없더라도 판결 등본을 송달해야 됩니다. 자, 이미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됐다면은 이거는 불구속 재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구속 피고인에 준하여 판결 등본을 송달할 것은 아니죠.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때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중 피고인의 판결 등본 송달 신청에 관계없이 판결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럼 구속된 피고인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구속 안 되겠죠. 보소로 석방된 안 되겠죠. 영장효력 상대 피고인 안 되겠죠. 예,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은 되겠죠.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1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피고인이 당해 사건에서는 불구속이지만 별건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신청과 관계없이 송달한다. 이게 맞는 거죠. 영장이 상실됐다면, 그죠? 예,
구속된 피고인의 준하여가 아니고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2주가 아니라 7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구속된 피고인이 되는 것이니까 신청과 관계없이 신청하는 경우가 이가 아니라 신청에 관계없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보호관찰을 면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소위 장에게 판결 등본을 송부한다. 요거는 7일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3일입니다. 여기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요. 이건 신속히 해야 되겠죠? 3일 맞죠? 어디 해설을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3일 이내로 돼 있죠. 신청은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만약에 신체가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송달 방법인데요. 교부 송달할 수 있다. 교부 송달할 수 있다. 자, 이거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예규 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1항에 해당된 3조 1항에 해당되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 등본은 교부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3조니까요. 3조 1항이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구속된 피고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고심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 모든 피고인에게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요거는 6조에 나와 있죠. 상고심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잘못 설명된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것도 정답은 확실합니다. 1번이죠. 신청이 있어야만 이게 되는 것이고 2번은 맞죠. 3번도 실형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면 신청에 관계없이 맞고요. 석방된 피고인이니까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맞죠? 그것만 여러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판결의 공시. 판결 내용을 알리는 거죠.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때에,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가 재심을 청구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고 그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됐다는 얘기죠.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 소재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대목이 틀렸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 할 수 있다. 되게 요 기속규정이냐 재량규정이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원래 공시는 이거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해자의 청구가 있다면 피고인의 부담으로, 그죠? 그래서 부담은 피고인의 부담을 하는 거죠.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그다음 피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도 있고요. 형사보상 결정이죠. 형사보상. 우리가 이 형사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금이 피의자 보상이 있고 피고인 보상이 있죠. 구금되었던 자가 불구속 받았다든지 아니면 무죄 판결 등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구금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한 구금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구금이
위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사 보상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주일 내에 보상 결정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여기서 법원이니까 이거는 피고인 보상이 됩니다. 공소 제기되었다.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구속해서 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형사 보상의 요건인 무죄 판결 등이 확정됐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시제도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보상 결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다면 그 결정의 요지를 신청인이 선택하는 두 종류 이상의 일간 신문에 각각 한 번씩 공시해야 하며 그 공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요거는 조문이니까 한번 확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송 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 이건데요. 요거는 3번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서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이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만약에 고소나 고발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자, 어떤 경우에 부담하게 할 것인지 한번 볼까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이 무죄 면소 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이거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사실 고소나 고발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소제기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검사가 한 건데 고소고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그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봤죠?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물론 과태료도 부담할 수 있어요. 500만 원 이하. 피고인에게 책임지을 사유로 발생된 소송 비용은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이때는 만약에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누가요? 검사가 산정한다 라고 하는 거. 다시 법원에게 산정해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셨다가 특수한 재판의 병행하는 절차, 자, 그 이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